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어제 밤이죠. 밤 1시쯤 넘어가는 시점인가요? 오늘 새벽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정치권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서로 긴장해서 저하고 경쟁되는 당이니까 잘됐다 이럴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불신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103.5MHz를 점령하고 있는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죠.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스판설 저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삼국시대를 대표한 삼변시대 수요일 코너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수요일 날 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방송국에 와 계시죠? SBS가 있죠. 프로그램 이름은? 정봉주의 정치쇼. 아니, 소개하기 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해도 돼요. 아, 왜냐면 일반 참. 청중으로 보니까, 일반 정치자로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이요?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진행자는? 정봉주. 예. 70억 분의 1. 대체 불가. 정치율은 이번 주까지 조사가 쫙 됩니다. 정치율 10% 넘으면 제가 방송국 다 쏘겠습니다. 방송국을 쏴요? 예. 방송국 하나 사주게요? 직원들 다 쏜다고요. 이런 식. 네. 그래도 꽤 많을 텐데. 자, 소개합니다. 고구려 대표 백성문 변호사. 지난주에 빠졌죠? 지난주에 갑자기 목요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목요일 날은 딴 데 가야 누가 되거든요. 대신 나왔죠, 그래서? 손정혜 변호사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자, 백제. 오늘은 양원리 대신에, 주최 선수, 손소 네.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예. 오늘 요즘 백제 나라 왜 그래요? 그래요? 예. 저도 백제인가요? 탐라. 지난번엔 탐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백제. 가이야, 집에 가이야. 탐나. 자, 저는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송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측들 다 하셨나요, 이렇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예.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하기 전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인 걸 정확하게 알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 대략의 인식이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맨 처음에 나오다가 예. 어제 갑자기 검찰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적극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확정적 표현을 고의. 썼어요. 예. 그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사전에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 1차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1차 발표를 하고 5월 6일 날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나눴던 얘기가 제보자가 없다. 제보자가 없으면 뭐죠? 조작이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 예. 또 이제 발표하기 5일 전이죠. 5월 1일. 5월 1일에 기자한테 친한 기자한테 이거 좀 있으니까 좀 해주라. 종편. 예, 예. 해주라. 그랬는데 야, 그 제보자 목소리라도 뭐라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결국 그 기사로 안 나갔어요. 기사 못 네. 낸다 그랬죠. 그쯤 됐으면 허위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제 오늘 뭐 소환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두 분이 네. 제보자 신원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신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분도 무언가 이게 허위인 것을 알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또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참고인이 두 분은 누군지 이제 모르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불구속 기소해, 거기서부터는.
둘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둘은. 그 왜냐면 기소가요? 기소는 하겠죠. 불구속 기소예요. 영장 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이거 기소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두 단계가 남았어요. 하나가 1단계가 지금 김성호 부단장이랑 김인원 변호사인가요? 단장이죠. 예. 거기 한번 갈 아니, 거고. 부단장인가요? 예. 거기서 한번 둘을 가고. 김성호가 수석 부단장. 네, 수석. 예. 그리고 두 사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예. 그 위로 올라가면 박지원 대표죠. 더 올라가면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이용주 의원까지는 저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한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검찰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또 정치 하나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김성호 부단장, 수석 부단장하고 김인원 부단장 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방패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피의 사실 이 밖으로 나올 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한 3번의 정도의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3번 정도 이거를 허위인지 확인하고 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백서문 선생님 얘기했던 기자와의 그 얘기 듣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당에 가지고 갔더니 당에서 야 이거 뭐냐? 좀 데려와봐. 야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려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준석아 나를 믿어. 100% 진짜야. 내가 이상한 거 가져오는 거 봤어?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라고요. 야, 이준석아 그냥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고 안철수 전 대표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이 100% 확실하다. 내가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럼 그걸 믿지. 우리가 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소명이 먹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한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나온 거로 보면 회의적이에요. 물론 검찰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다른 칼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로 판단하게 되면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2007년도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네. 그분이 김인호 교사가 찬 시계가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사진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똑같아. 그래서 이걸 부대변인이 들고 당시 대변인이었으니까 부대변인이 들고 로만선 매니저를 찾은 거예요. 점포에 가갖고 샵에 가서 매니저 딱 보더니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 발표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유죄 김현미 의원. 왜 유죄냐. 매니저가 확인했어요. 그 회사의 정식으로 확인했습니까? 매니저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준서가 맞다고 하니 그러면 맞나보다 했는데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나 확인 미비 이걸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쪽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그렇죠. 근데 저를 자꾸 보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 낚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필적 고의하고 부실 검증하고는 진짜 한 끗 차예요. 그렇죠. 그게 딱 한 끗 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제보 내용에다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짜 허술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누가 제보했는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확인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 확인 안 했고 이용주 의원도 확인 안 했죠. 근데 이용주 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발표할 때 다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복수. 다수나 복수나 하여튼 한 명은 넘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얼마 전에 지금 그 해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카톡방에서 확인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확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 정도의 메가톤급의 사안을 이 정도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로 가는 거고 그게 부실 검증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부실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먹힐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게 이게 공표. 공표. 기자회견. 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이 범죄에 해당이 되고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수였다. 내가 잘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 법원의 판결 추이를 보면은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어떤 시기인가 등등에 따라서 이제 검증의 어떤 그 요구되는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당시에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당시 유력을 넘어서 거의 1위를 오랫동안 달리고 있었던 후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한 사과까지 그 하고. 다음 날 어허.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다른 여러 국민의당 그 정치인들이 유사한 지위에 현재 서 있는 거거든요. 검증 실수? 과실이냐? 아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범위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삼국시대 변호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삼국시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이분들 문자 없어도 사실 춤 잘 추는 분들입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라도 친다. 헝헝헝. 신매님, 봉도사님, 변호사님들도 오늘 삼계탕 한 그릇 만나게 드세요. 저는 채식입니다. 그래서 풀 먼저 먹은 다음 닭을 먹습니다. 임도현님, 아니 양원님 어디 갔어요? 선변 옆모습 후는 2959님, 백성문 변호사님 항상 멋지십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놀러 오신 거 봤어요. 오. 아, 혼자 간 거 아니죠? 옆에 누구 있었죠? 여러 명 같아요. 부산에 폭염주의보 떴네요. 몸 관리 잘하셔서 SBS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103.5. 아, 이분은 지금 총추율까지. 윤영희님, 김변님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팬입니다. 정치 성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안별로 입장이 다 틀린 게 정확한 정치 성향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안별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수니까 모조리 고정적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순간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으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멋진 말인데요. 그러면 3710님 박수. 무슨 방송국? SBS 정봉주의 정치쇼 예. 봉도사 75분의 1. 아, 봉도사 나오면 큰일 나. 그만 기억해. 정봉주의 정치쇼. 오케이. 정봉주의 정치쇼. 예. 이거 명언입니다. 자, 3710님 정봉주 정치쇼 동갑내기입니다. 정치쇼 들으면서 많이 알았어요. 주위에서 많이 유식해졌다고들 하네요. 정치쇼 시작하는 날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갑내기라는 게. 아, 그러면 이거 웃고 떠들고 즐기다 보면 그냥 정책 박사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그렇죠. 자, 예. 그래서 두 분이 기소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 나온 거는 보면요. 근데 이제까지 나온 거로 보면. 이게 좀 뭐가 더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피고반인 이제 피의자 전환된 약간 것도 양파 있거든요. 같은 까면서 네, 솔솔솔 뭐가 나와.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아직까지 그 김성호, 김인원인가 강인원인가 김인원. 김인원이요, 김인원. 부장검사 출신. 그 두 분은 아직까지는 피고발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발당해서 조사하니까 아직까지 피의자 정직 전환이 그렇죠. 안 된 거니까. 피고발인 혹은 그렇죠. 참고인 좀 듯 그러니까 줄을 타는 거죠. 담벼락 타는 거면 일로 예. 가면 피의자,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면 참고인 아니 이런 이쪽으로 거. 가면 사회, 이쪽으로 가면 감옥. 담벼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네. 고지받는 참고인. 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피의자로 되던 그냥 피고발인에 머무르던 구속이 되던 불구속이 되던 기소가 되던 무혐의가 되던 국민의당의 운명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미 국민의당은 타격을 입을 만큼 입었다. 예. 이미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손동열의 기록을 깰 것이다. 방어율 1.33의 지지율이. 그 두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국민의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야, 이 두 사람은 막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회에서 끊었어.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준석 구속되자마자 국민의당에서 국민들께 거듭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그 논평은 제가 봤을 때 잘못 나간 논평이에요.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논평의 내용을 보면 뭐 그 사과 드립니다. 얘기 뭐 뻔한 얘기 다 있는데 사과 드리고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국민의당과의 검증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변명을 해요? 그건 잘못 나간 논평인 거죠. 왜 그러냐? 국민의당의 논평에 그 당시 이제 논평이 나갔을 때 진상조사 결과 나갔을 때 우리는 검증을 잘못했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요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논평과 우리의 진상조사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검증을 잘못한 것이지. 어허. 허위 조작에 가담하고 이런 식의 얘기 나오거든요. 아, 잠깐 조작가담이라는데 허위사실 공표 아니에요? 법의 근데 이름이. 제가 왜 그 잘못 나온 예. 거냐면 국민의당의 논리대로 하면
야, 우리가 진상조사한 것처럼 그저 이준서 전 최고는 검증을 잘못한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이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하면요. 국민의당 윗선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럼 검찰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안철수 계속 침묵인데요. 네.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진작 좀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뭔가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유미 씨가 구속이 되면 나와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안 했죠. 그리고 요번에 이준서 최고위원 구속됐는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속초에 이제 한 음식점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 게 발견이 됐었는데 물론 뭐 식사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뭐 이현주 의원 문제까지 해가지고 거의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 어쨌건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사람, 안철수 대표의 과거 제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이 증거의 조작, 그리고 그게 결국 대선에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무슨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별개의 문제고 이에 관련된 본인의 정치적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철수 대표도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사실 소통이나 관련된 이런 모든 거 박 전 대통령 항상 문제 삼았었잖아요. 뭔가 예. 잘못해도 조용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우리는 갈 대로 가란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과 뭐가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떤 예. 방식으로 입장 표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런 와중에 네. 이현주 원내 수석 대표 네. 왜 이러신데요? 저도 궁금한데 또 예. 보도 전화해 보니까 보시죠.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끝나고 한번 좀 예. 받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표현 자체가 동의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쪽을 찾아봤어요. 국민의당. 그랬더니 서민을 위한다는 내용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런 서민들을 폄하하고 서민들의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이현주 이번에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좀 기다리고 싶어요. 예. 과연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결단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58세 된 아줌마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어렸을 때 그 업으로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어렸을 땐 공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현충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을 듣고 나도 애국자였나 보다 그러고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이번에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보고 30명 같이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침묵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평생 공순이 공돌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죄악시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달리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 저도 정말 안타까운 건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사과를 제대로 할 거면 예. 정말 거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석고대죄를 한다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의 사과 방식은 일단은 그 전제가 깔리잖아요. 예. 저 SBS 기자랑 사적 대화 나눈 건데 그걸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유출한 왜 거에 이렇게 대해서 사족을 다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려면 사과하지. 그게 그냥 뭐 급식을 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분노의 감정을 넣으면 그분들이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됩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금 당이 저렇게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쐐기를 막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안 좋은 상황에. 그런데 사과를 하는 그 과정을 봐도 저는 아무리 그 자세히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뚫고도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이 정책적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지금 개인적인 과연 이 성향이 이 인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지금 말 그대로 좀 소위 말하는 완벽한 막말을 쏟아낸 건 사실이잖아요. 막말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데 기자 사적 대화 얘기를 하고 하는 건 그 작년에 기억하세요? 그 나양욱 교육부에 있었던 개돼지. 얘기인가 개돼지 예. 민중은 개돼지 발언 그것도 사적 발언이에요. 그렇게 작년에 따지면 지작년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이에요? 그것도 사적 발언이죠. 그 기자들하고 그것도 그럼요. 제가 알기로 학연까지 있어서 출마시다 나온 거예요. 나중에 또 했잖아요. 술이 취하고 기억이 잘 나지 네.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데 그때 그 비난하는 거는 괜찮고 지금 비난하는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의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소 변호사님. 네.
박지원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는 왜 저렇게 싸워요? 글쎄요. 아,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티격태격 하지는 않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또는 아니면 본인이 속한 정당 또는 예.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다투는 추미애 것 같아요.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당 대표로서 왜 저러지? 그런데 또 지지자들한테는 막 격려 문자가 오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나 봐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놓친 거죠, 타이밍을.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결은 다르지만 타이밍을 예. 놓쳤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애초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예. 그게 단순히 본인의 실언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고를 쫙 읽은 거라면 뭔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인터뷰하다 나온 말이에요. 방송에 출연했어. 그렇죠.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꼬리 자르기, 머리 감추기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꼬리 자르기는 밑에 거 잘라버린다는 거고 그거 위에 헤드 두 사람을 숨기는 거 머리 감추기가 맞는데 뭐 대꾸를 하려고 그러다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 자르기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머리 감추기 하니까 거부감이 좀 없어지네. 없어지잖아요. 어허. 정확한 거 머리 아니, 감추기가 머리가 없어진데 맞아요. 핑거질하니까 그것도 생기네. 네. 근데 머리 자르기 하니까 뭐 참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반발하는 맞아요. 거죠. 느낌이 거기서 살벌했어요. 원래 추미애 대표가 한 톤 낮췄어야 됐어요. 아하. 야, 그럼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한번 마무리가 됐을 텐데. 머리 감추기였었는데. 예. 아하. 근데 추미애 대표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아직 시간이 좀. 아니, 얼른 가세요. 예. 빨리 그러니까 갈 때 여기서 가세요. 주저앉을까 아니면 고할까? 고할까 주저앉을까 하는 것은 광고 듣고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자,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삼변시대. 고구려 대표 백성문 변호사, 신라 대표 김태현 변호사. 자, 백제 대표는 오늘 빠졌고요. 탐나. 백제를 땜빵으로 하는 탐나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9365님, 자,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함께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SBS 방송국에서 정봉주가 진행하는 정치쇼입니다. 청취율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9365님, 김변님은 언변 실력이 리얼하시고 백변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손변님은 비주얼이 귀공자 스타. 봉도사님 개그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읽는데, 정치적 팬인 주부입니다.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나오면 잠시 끕니다. 이 대목에서 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만 주장이 다소 마음에 안 든다. 네? 야, 오늘 명언이 뭐. 그럼요.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호찬님, 김태현 변호사님 보면 항상 느끼지만 정치 천재 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어. 그러나 지나서 생각해보면 예측이 다 빛나. 반전이네, 반전이. 다 반전 있어. 맞추면 제가 배지 달았죠,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배지 지금 맞춰 답이 나가. 배지 달았죠, 자기는 제가. 뺏지나가 그러다 몇 번 실패했대요. 정치 천재인데 지나가 보면 다 빗나가. 천재가 예.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아니, 이거는 뭐냐면요. 정치 천재인지 제보자의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맞춘 것도 많다니까요, 나. 맞춘 것도 많아요. 아닌데 적중률 좋으신 편인데라고 우리 PD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최남혜님, 정치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된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인들 막말 보면서 기본 소양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씁쓸했어요. 정답입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기본 인문학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 좀 성찰도 하고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 배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한정 갈 거예요. 예. 분위기가. 무한정 갈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표현 쓰기 보다 D-Day 100일. 예. 구속 기간 100일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예.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법정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 아파도 나오고 싶으면요. 정말 너무 아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너무 아프면 휠체어로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발가락을 혹시 많이 쪄보시지 않나요, 문에? 문에 이렇게 꽝 자주 찌잖아요. 문에 찌면 그때 막 되게 아프지. 그 뒤로 계속 지속되나요? 우리 하루 이틀? 문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찌면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슬쩍 하는데 아하. 서울구치소에서는 연고 발음된다예요. 그러면 의도가 예. 사실
뭐 아플지 안 아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정에 나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번 안 나오면 두 번은 지금 공전됐잖아요. 이제 공전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기는 두 번이 더 필요한 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과연 끝일까? 지금 계속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네 번은 너무 많고 세 번 하자. 세 번도 많으면 두 번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해도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10월 16일까지 선고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구속기간 연장 못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그럼 이제 석방돼서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돼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잘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무한정 늘어날 이제 가능성이 설명을 있는 거죠. 해주셔야 되는데 자 1차 구속기간은 6개월. 그리고 1차 구속기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는 구속기간 거죠. 만료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그렇죠. 해서 그것도 구속기간 6개월을 또 벌은 거죠. 버는 거죠.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고민이 많을 변호인은 고민이 없을 거고 예. 재판부랑 검찰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요게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것도- 장충기 사장 이런 등등 증언 거부까지도 그렇죠.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청취자를 오해하지 마시고 끝에 반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보수 진보 빼고 태극기 촛불 빼고 뭐 친박 비박 뭐 친문 비박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법적 재판만 놓고 보면 이건 10월 16일까지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구속으로 해서 1년이거든 2년이거든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원칙대로. 왜냐면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2시간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그 증인신문 다 듣고 조서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뭐 재판하다 끝나는 거니까. 왜냐면 검사, 변호사야 뭐 재판하고 가면 되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서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시간도 없어요. 증언하는 것도 또 그렇죠. 다시 또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구속을 해서 6개월 넘기더라도 길게 하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야 10월 16일까지 내가 판결 못 쓰겠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게요.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부담 느낄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방법이 뭐 있죠? 아까 백성원 변호사 얘기한 추가 기소가 기소에서 있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여기서 반전. 검찰도 일단 고민이 됐죠. 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탈탈 털어가지고 뭘 추가 기소를 해. 난리 날 건데? 고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어저께까지는 전 이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척 보시면 면세점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나와요. 면세점 4개 추가 그렇죠. 오픈하라고 지시했다. 일단 감사원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 뭐냐면 롯데를 낮추고 한화와 두산을 높여서 롯데를 1차에 배제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롯데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배우는 모르겠으니까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알면서.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 이게 예예요. 이제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됐다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박 전 대통령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롯데 빼. 하나 올려. 두산 올려.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아니겠어요? 세게 얘기 안 하죠. 롯데 빼세요. 이렇게 했나? 롯데 빼세요. 아니면 뭐 최순실이 언니 롯데 좀 빼게 해줘. 그러면 그래 롯데 빼세요. 이랬다든지 가정이에요. 이거 가정. 큰일 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빼게 하고 하나하나 두산 집어넣기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KD 코퍼레이션 때 광고 주세요. 기업들 얼마 거두세요. 하나하고 어디를 놓았다고요? 하나하고 두산이잖아요. 하나하고 두산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사전에 하나하고 두산하고 뭐를 살짝 받거나 사후에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 그것도 죄. 그거 엄청나게 가는 거고 그건 진짜 가는 거고 그건 뭐 난리 나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롯데 빼세요. 요거 하나만 봐도 직권남용 자 그렇죠.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네. 방해 또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 추가 네. 뇌물죄로 근데 갈 위험성이 있죠. 근데 검찰은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딱 걸렸네.
그럼 이거 막 수사해가지고 어허. 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진짜 가정 예. 롯데를 빼라고 얘기했는데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을 이걸 추가해서 띄우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 죄랑 거의 동일하니까 형태도 어제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에 추가 기소를 띄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하. 다른 재판과 병합해가지고 좀 충실하게 재판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 자, 요건 말고 추가 질문. 네. 또 오늘까지 세계일보에서 3일 연속 특종을 터뜨리고 있어요. 국정 대선 댓글 개입. 네. 자,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알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근데 이게 그 댓글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후보였죠.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 신분은 아닐 겁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이 국정원의 댓글을 조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관여를 했다고 섣불리 가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현재로서는 그러나 2012년 9월 2일 독대가 있죠. 100분간의 독대를 네. 통해서 끝나고 나면서 태풍 대책을 잘합시다. 독대하고 나서. 물론 그 당시에 그 독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예. 그 후에 그 양자가 이거를 걸기 힘들겠다. 네,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그 후에 또 묘하게 또 협력 관계, 협조 관계로 또 변하는 그런 너무 기조는 친해졌어요.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은 되고 의심은 되지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까지 밝힐 수 있겠느냐 아하. 그 부분은 좀 글쎄요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지적했던 그 면세점 문제는 네, 그 부분은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고 예. 그리고 또 짐작을 해볼 때 추측을 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점수 조작이라는 아주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해당 관세청 공무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 뇌물을 받고 뭐 그거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어딘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 예.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를 받은 관세청의 고위 공무원이 실무자들에게 넌지시 지시를 하거나 시켰을 가능성.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대통령이 4개 추가 지시했다라고 네. 하는 언론 보다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기자들이 확인 안 하고 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청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리나 그런 그 수뢰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누군가의 지시라든지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최정점에는 역시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역시나 관여되어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박근혜 뇌물수수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건으로 네.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 추가 기소뿐 아니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발부돼서 이제 그 구속 기간이 종합적으로 볼 때 더 길어지는 효과를 검찰이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허. 이게요 그냥 뭐 공무원 한두 명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면세점 결정해서 날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관세청장이 중간에 바뀌죠.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천홍욱 관세청장으로 바뀌죠. 어허. 그러면 그게 이제 롯데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를 다시 이제 뭐 선정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 이제 이 관세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고발당했어요. 이번에 검찰에 고발당한 게 이 선정 사업자들이 관련된 낸 사업 계획서나 뭐 기타 관련 자료를 다 폐기시켰어요. 그거 왜 폐기시켰을까요? 밝혀내기 힘들게 하려고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로 벌써 이제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딱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두산도 추가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다면 무언가 이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해서 이 권력 최상위층의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로 진행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최순실 씨의 그림자. 그럼 최순실 씨의 그림자는 거의 뭐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감사가 아니라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추가 기소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네. H그룹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H그룹이 바로 이름 나왔어요 아까. 아 그래요? 하나로. 했나요? 네. H그룹이 하나예요? 하나. 아니 뭐 네. 하나가 두산 먼저 했나요? 했다고 다 나오는 네. 거. 그 그룹이 승마 관련해 가지고 또 삼성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승마 협회 주관사가 됩니다. 회장이 되죠. 그럼 원래 한화가 있다가 삼성으로 올라오셨네요. 넘어가죠. 예. 그런데 그 승마 관련된 그런 그 연관점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참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사실 또 새로운 그런 그 관련 그 대기업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는요. 하나는 63 빌딩에다가 명시된 문제가요. 그것도 한 방송국 끼고 63 빌딩에. 그런데 이거 하다가 어쨌든 받긴 받았는데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들 사업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받고 많고 손해 보고 있죠. 지금 롯데는 예.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4,400억 정도 손해를 봤대요. 예. 근데 한 번에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서우니까. 롯데는 그 와중에 보면 K재단, 미르스포츠 재단 투자할 때 돈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나가면서 그랬죠. 뭔가 미운 털이 박힌 흔적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MB 때 예. MB 때 그 제1롯데월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MB가 생각보다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그렇죠. 않잖아요. 전방적으로 그 예.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고 전방적으로 수사 그래서 조사도 롯데가 받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막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뭐 쉽게 말해서 면세점을 다 탈락을 시키고 원래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군데 추가하세요. 예. 근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도 없었는데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추가 여유가 기소다? 됐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건을 갖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추가 기소될 것이다. 추가 구속.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딱 걸린 거라니까 지금. 어허. 아니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예. 아까 제가 그 아니 얘기하기 간단 명료하게 추가 기소 된다 안 된다? 된다. 구속 기소 된다 안 된다?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새로 발부받아서 구속기각 연장한다. 그래서 아마 10월 16일부터 9월 말쯤에 영장은 지금 7월이니까 2달 수사하고 9월 초 9월 말에 영장을 치고 새로 발부받으면 혹시 기각될 10, 11, 가능성에 12 대비해서? 없어요. 없어요? 네, 10, 11, 12, 1, 2, 3월까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조금 더 충실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라, 불구속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재판 자체는 구속은 검찰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자체로 충실해서 나중에 판결을 봤을 때 유죄든 무죄든 누가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4번씩 막 밤까지 해가지고 10월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도 연장하자 구속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입증이 된다면 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소된 거에서 그때 걸 어떻게든 뭐 하나씩 끄집어내서 만약에 추가 기소를 한다면 그거는 정적으로 명분이 굉장히 없지만. 힘들겠지만 이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예. 그러면 이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하겠죠. 네, 변호사 역시 교수님. 같은 생각이고요. 예.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관세청장의 충성 맹세 사건 예. 그리고 또 관세청장뿐 아니라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인 정말 샅샅이 다 해야 됩니다. 무서워요. 그 검찰이 하겠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방송에서. 아이 뭐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기해주죠. 패널들 그런 얘기 못할 거면 출연료를 왜 받습니까? 이상한데 얘기가. 자,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 우리 변호사들 법률 얘기, 정치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자,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영입했는데요. 류석춘 씨의 교수, 유석춘 교수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정무수석 시절에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석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유석춘 교수는요. 굳이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 친박 정치인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오늘 근데- 아침에도 보도가 근데 됐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모르고 그러니까요.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말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가 나와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 중요한 자리죠. 당의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가 여의도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거든요. 예. 제일 정확하다 하잖아요. 종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천의 밑그림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그리기 때문에 원장을 누구 앉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제가 아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제일 정확해요. 입장을 떠나서 네. 제일 정확한 곳이 2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윈지 코리아. 자체적으로 비공개하는 게 있어요. 네. 저한테만 보고하는 거.
진짜요? 어. 나중에 예. 저도 한번 거기서. 아, 저 방송을 딱 하세요, 방송으로. 어디다 숟가락을 들이대. 대학을 들이대 나오셨나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여의도 여의도 연구소는요, 네. 무척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4월 13일 총선 전에 4월 6일인가 7일에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빨간 옷을 입고 대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이래요. 여의도 연구소가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딱 당으로 주죠. 일당이 밀릴 것 같아요. 밀려요. 심각하다. 과반속은 물론이고 일당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요걸 분석한 데가 여의도 연구소와 윈지 코리아 컨설팅. 그때 얘기 하나만 잠깐 드리면 그때 이제 여의도 연구소 내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 제가 새누리당 중앙선대에서 뭐 할 때 했어요. 총선 때. 그런데 딱 그걸 봤는데 그냥 여론조사하면 과반 넘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적극 투표층. 예. 반투층이라고 하잖아요. 예. 반투층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소신의 투표하는 층. 네, 다 졌어요. 그때 뭐 제일 기억나는 게 신문에 있는 여론조사는 오세훈 의원이 뭐 당시 후보가 정세균 후보 뭐 압도적 이기는 나오죠. 네. 그 결과에서 졌어요. 저죠. 서울시 진짜. 다 졌다. 그래서 나온 예상 의석수가 제 기억에 130 몇 개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맞잖아요. 127에서 네. 138까지가 나왔는데 제일 정확해요, 연구죠. 그때 제가 서울 지역과 경기도가 경합인데 경합 지역이 다 더불어민주당 다 넘어가는 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SBS 그 TV에서 방송 그 개표 방송을 했어요. 네. 결과는 12시 반 1시쯤 나오기 때문에 방송 2시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누리당이 지니까 12시 딱 끝났어요. 성향이 이상해. 근데 왜 질문에 왜 여의도 연구 어쨌든 여의도 예, 연구원으로 그 지금. 정도 중요한 기관인데 유석준. 근데 잠시 잊었어 우리. 그때 김무성 대표가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해요. 예. 거기는 친박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랑 싸우고 나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친박은 합리적인 보수층. 제일 합리적 보수층이죠. 그런데 그때 친박에서 민 사람이 유석춘 교수예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그래서 7개월 동안 여의도 연구원장에 공석이 되다가 김종석 원장이 오고 그다음 총선에서 배지를 다시죠. 전국 비례대표로. 어쨌든 전국구 비례대표요? 비례대표로. 비례대표. 그다음에 전국구, 7개월 후에 온 김종석 전 의원이 팟캐스트 이름이에요. 뭐 비례대표. 아니, 광고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청와대에서 좀 밀었던 사람이고 예. 유석춘 교수가 이제까지 신문이나 칼럼 썼던 거 어제 기자회견했던 얘기를 보면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다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정국에서 니네 이 당은 뭘 하고 있었니? 지리멸렬하고 있었어. 그 얘기 뭐냐? 왜 똘똘 뭉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실명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나가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예. 신문 칼럼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들도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라 왜 박 전 대통령을 옆에 붙어서 득은 다 보고 박 전 대통령 위기에 몰렸을 때 장세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나서던 것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지 못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분인데 문제는 유석춘 교수는 대학 교수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뭐 또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 어쩌겠습니까? 예. 문제는 홍 대표가 왜 유석춘 교수를 이 타이밍에 혁신위원장을 안 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 답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성향을 쭉 보면 대선 때 뭐 마치 친박과 싸울 것 같이 했으나 친박 안고 갔죠. 친박 도움으로 거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징계 다 해제해주고. 예, 그때 그렇죠. 기억나잖아요, 양박.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양아치 그 친박 후에 얘기하다가 슬쩍 어느 순간에 친박을 껴안고 예. 태극기를 껴안았어요. 그 태극기 집회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미국에 가 계실 때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뭐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하고 막 엄청나게 큐박이라 싸웠죠. 그랬죠, 큐박. 큐박. 그렇게 싸우다가 어쨌건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친박을 다 버리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탄핵 때 태극기 집회 참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버리고 이 당이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끌어안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 친박과 싸운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혁신위원장에 어찌 보면 전형적인 가장 친박스러운 분을 앉힌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친박의 러브콜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적당한 견제와 균형 관계죠. 적당한 견제 균형한 게. 자, 당내도 시끄러워요. 자유한국당 내도 장제원, 다음 주 정치쇼, 정봉주의 대타로 오실 장제원 의원도 뭐라 하냐면 당이 혁신의 이름으로 극우화 심각하게 우려된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뭐 사전을 찾아봐라 뭐라 그랬나?
구구란 개념이 무엇이냐. 예, 뭐 그렇지. 개념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 어떻게 보세요, 손소 변호사님? 저도 장재원 의원의 우려에 공감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이게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을 더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류석춘 교수가 2015년에 일베라는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통념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베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해되지 않는다. 일베는 고수들이 있는 사이트다. 등등의 어떤 오홍호를 했고요. 또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랑하는 일베의 지향을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건 2015년이니까 옛날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어제 하면서 당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고 그게 바로 탄핵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것까지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파면 결정을 하고 선고하는데요. 예. 이거는 법적인 그런 그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예. 이것까지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여러 가지를 폄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홍 대표가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홍 대표가 그럼 왜 유석춘 교수를 임명했을까? 예. 홍 대표 생각은 당을 이념 정당, 가치 정당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야 저기는 예전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할 때부터 어떤 이 가치로 뭉쳐져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가치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는 말이야 이익 정당이야 이건 완전히. 그렇죠. 이해관계로 뭉쳐 있다는 스스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진보 정당 쪽처럼 지금 민주당처럼 이념과 가치로 뭉치겠다라는 방향 자체는 좋은데 예. 그 이념이 약간 좌클 중도화해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강성 보수의 이념을 강화하는 쪽의 이념 정당을 만들겠다는데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구심력을 먼저 세우겠다. 그렇죠. 그 기전은 야 우리가 어느 세월에 40% 가냐 내가 대선 때 23% 어쩌냐 일단 그거부터 끌어모아 일단 그래서 진지전에 국축하고 그 23% 내가 맥시를 얻었던 거 꽉 붙잡고 있으면 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85 할 것 같아 예. 언젠간 50으로 내려오지 않겠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직 총선 3년 남았으니까 그때 저 떨어진 거를 우리가 잡아먹으면 돼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예. 네. 그것도 우리 뒤에 뒤에 그 네. 전 작가 시선 자유한국당의 완전 대표 전문가 그한테 맞아 말씀 살짝 듣고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꺼집니다.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러나 오늘은 검은 장미를 검은 장미도 예, 흑장미. 어젯밤에는 빨간 장미였었고 아, 네. 오늘은 흑장미. 제가 이런 맛에 살고 있어요. 예. 요새. 자, 정치를 또 다른 각도에서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정치에 대한 맛을 키워주는 전여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될 텐데 예. 어깨가 무겁네요. 갑자기. 그래요? 뭘 무거워요? 그냥 대충 툴툴툴 털어도 나오는데. 자, 전 작가의 시선.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 네. 앞에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도 또 사족을 달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기자는 이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너무나 친밀한 대화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글쎄 정치부 기자한테 친밀한 대화를 할 정치인이라면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정답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모든 얘기는 다 기사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만 같은 여성 입장으로 좀 그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속상한 게 네. 그 취중 진담이라고 네. 언육유골이라고 네. 평상시에 생각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난 속상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 녹을 먹는 사람이 그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도 자꾸만 자기가 인성이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포장지가 좋다 보면 내용물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한 노력과 성찰 훈련을 좀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딱 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 있다. 그건 그렇죠.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깨끗이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들처럼 또 유권자처럼 수준 높은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깔끔하게 할 때 그 깔끔함 속에서 안쓰러움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상황이 점점 격렬하고 또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정치인의 엔터테이너화를 요구하니까 튀면은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자질이 없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느낌은 이래요. 느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을 때 네. 지난 4.13 총선 때 정청래 의원 컷오프할 때 네. 그때도 또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앞장서서 죽였다라고 하는 구설수에 또 휘말렸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행동의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무척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승복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승복의 주역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같은. 근데 그때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예. 유세를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제 정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심파거든요. 근데 일종의 정치를 심파극으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이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제 유행가 가수들, 그러니까 이른바 엔카 가수들 가운데서도 막 울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감정에 과잉이 돼서. 근데 진짜 슬픔은 정말 못 참아서 잠깐 울 수는 있지만 아니 그리고 울지 않을 때 그 비장함이 오히려 이 보는 이와 듣는 이를 울리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너무나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몰입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양국환님 여기서 여자라는 말을 내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도 옳긴 옳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들이 숫자가 참 적고 여성들이 네. 정치적인 훈련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생존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꼭 그 여성이라서 봐줄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그럼요. 점에서는 여성 의원에 대한 응원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 의원을 비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렇죠. 여성 의원이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안쓰럽다. 그렇게 아까 말씀은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 수 들으니까 있죠. 이해가 되네. 네. 저도 이렇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공개고 뭐고 그냥 들이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다가 이현주 의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뜨끔하네. 김태 의원님 튀면 성공한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8013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치쇼 참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도 인위적으로 끊지 않는 것 연출이 적다는 거겠죠. 전 작가님도 오늘 또 할 말도 못하고 끝 인사도 못 마치고 사라지시겠죠. 헝헝헝. 진짜 고수시네요. 예. 8013님. 이런 분 진짜로요. 이게 네. 요 시간대는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 이제 이 유튜브로 해갖고 그거 이제 나중에 운동하시면서 듣는 분 제가 많이 봤고요. 자, 네. 오늘 머무른 전 작가님의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같이 휴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물론 따로따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옆구리 부상비용이 네. 지금. 근데 이제 1,800만 명 예. 정도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휴가를 많이 가는데 제가 예.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헬조선을 일시적으로라도 탈출하고 싶다. 오.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는 해외 간다. 휴가를 간다. 근데 어허. 그 이제
뭐랄까 찌릿한 아픔이 오히려 이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부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예. 점에서 청년 실업률 11.2% 확실히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헬조선을 이야기하니까 이 헬조선 신드롬이 나이 들거나 뭐 또는 10대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전반적으로 예. 음울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갈 때 진짜 헬조선인가 우리한테 여지는 없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네. 희망은 있다. 그렇죠.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헬조선이라는 거는 확실히 절반의 헬조선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시아 전문가인 이 마이클 오슬린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 사회는 대외 환경, 그다음에 재벌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면서 인구의 이제 심각함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구 우리가 절벽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오슬림이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이 참조를 해갖고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 인구가 2750년 여긴 최후의 한국인이 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2750년에는 한국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인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회를 빨리 회복하는 것. 아, 1000만 명이 주는 시대를 언제쯤으로 봤어요? 이 국회 보고서에서는 2100년. 2100 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12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었나? 아, 그때 죽었죠. 네, 그렇구나. 제가 나이를 모르고 2020 년, 살았는데 2100 년. 그만큼 우리 한 심각한 사회로 500년 가고 살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청년들 조차도 이 사라졌으면 하는 말이 1위가 헬조선이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헬조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청년들이 뽑은 사라졌으면 하는 말 1위가 헬조선, 2위가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위는 없어요. 3위는 없는데 네. 꽃길 흙길. 꽃길 흙길. 예. 그럴 수 있겠죠. 아, 요즘 결혼할 때 네. 이 문구 써주는 카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격려해 주는데 왠지 우리 삶이 흙길로만 점철되어 왔을 것 같은 그런 예. 짠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런 말도 한대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제 결혼은 사라지고 있는 제도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어허. 전 세계에서 결혼한 부모의 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혼모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네. 이제 비혼모.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우리가 예. 지나치게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만 태어난 아이들만을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없애야 된다 예.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관습으로 볼 때는 좀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약간 리버럴하고 묘한 기분이 좋네요. 아, 또 뭐 그렇게 지금 심각한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조선 최악은 아니다. 예. 이런 거를 몇 가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다이내믹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진취적인 나라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했어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내각 책임제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걸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55년 체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이 유지가 됐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아까 38년 체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 됐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감내할 수 있는 그
프린티지 이 하나의 역치라고 할까 이게 예. 높고 넓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한번 이 화이팅 있게 그렇죠. 밀어붙일 수 있다. 한마디로 용감한 국민. 용감한 국민.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한 예를 들자면 같은 인구가 지금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일본도 아주 심각한데 일본은 그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주는 문제를 지금 로봇 산업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는 그런 이제 뭐 그럼 결혼 거의 추진 활동 포기하고? 지금 첨단 로봇 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기 때문에 첨단 로봇으로 인구 즉 노동력을 대체하자는데 예. 이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처방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이제 아이 낳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촛불 그 네. 문화제 때 보면 네. 연인은 1,700만인데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서울 그 광화문광장에 1,170만 명인가 모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 네. 65년도에 네. 미일 수교 때 네.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0만 명이 안 돼 38만 명쯤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역사상 이른바 안보 세대들의 이제 그 투쟁이었던 예. 시대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격렬했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 네. 인구 2배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만 명 조금 안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인들은 이제 집단의 그 나라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왕성하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의 다이나믹 코리아 그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점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와 시장 경제가 그나마 아울러며 가는 체제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일당 독재와 자유 시장 경제, 개방 시장을 딱 노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이제 싱가포르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특하고 모순된 경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이 완벽한 시장 경제의 자유를 조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본물처럼 폭발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버퍼존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북한이 시장 경제가 점점 확산될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왜? 한 개인의 사적인 소유가 완벽하게 보장될 때 돈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와도 그 경제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점에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하고 창업을 넘어서서 창직 즉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면은 발전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주는 게 과연 청년들에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어제 제가 저녁을 자영업을 하시는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결국 시급 10,000원을 하게 되면 최대 수혜 계층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해줘야 그럴 수 되겠지만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바를 하는 이제 우리 청년 직종인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온당하게 평가를 해주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좋은 거예요. 직장.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우수한 여성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통일. 통일. 아하. 네, 좀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제가 어느 이제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한 돈을 통일 비용으로 쓰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하. 젊은 층이 인터뷰를 하고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예. 40%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꺼려한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인구와 노동력의 해결 또 언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 인프라 건설, 또 인구 7천만의 내수 시장의 실현, 정치적 비중이 확대되는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헬조선이라고 우리가 자학하기는 이르다. 하나 더 네. 훔쳐서 북한 풍부한 천연 자원의 공동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북한의 나진이나 이런 항을 이 자원을 막 설값에 지금 갖고 가고 가지고 가네.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예. 역할은 해야 되겠죠. 2, 3일 전에 그 세컨드리 보이콧 나올 때 미국 네. 한 언론이 독특한 보도를 했어요. 네. 북한은 이미 엄청난 금광에 앉아 있는 나라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네. 자원을 그 지하 자원을 네. 광물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네. 8,050조. 우리나라 20년 국가 예산.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아직 그 기술이 없어갖고 인프라가 네, 없어서 네. 개발을 못 하는데 네. 기산 요소가 끝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인프라가 있고 기술도 네. 있고 그런데 함께 개발? 그럼요. 네. 어. 예를 들면은 이태리처럼 우리도 북쪽의 모든 공업과 예. 그런 산업이 발달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제의 선택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박선미님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취미이자 특기가 국난 극복이라네요. 늘 국난이 있고 늘 극복하고 웃퍼요. 웃으면서 웃기면서 슬퍼요. 자, 선배님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정답이 나와요. 네. 6369님 정치꾼들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난은 정치꾼들이 만들고 해결은 국민이 했다. 이런 느낌을 딱 전 맞아요. 옳은 말씀이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진짜 정치 난국을 겪는 거는 이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한 표를 아주 강렬하게 강직하게 이 구사를 하자지, 그러니까 던져야지. 너무 이제 정에 의해서 내가 그렇죠. 친하다고. 혈연 학연 지연 다 그렇죠. 벗어나고. 그래서 아주 냉정한 한 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과 3년 후에. 예, 노즐맨님. 9월 9일 셋째 아이 태어납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Congratulation. 빠바바바. 애국지사십니다. 그러면 애국지사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희망을 좀 갖자. 네. 너무 헬조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우리가요. 저도 예. 정치를 접고 나서 정말 잠시 이민 비슷하게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볼까도 생각했는데 외국을 다녀보면은 가슴이 그냥 막혀요. 그냥 LTE도 뭐 이거 빵빵 터지지 않죠. 너무 불편해서 정말 한국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이제 후배 중에 이제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원더풀 코리아라는 원더풀 거예요. 코리아. 왜냐하면 이사해갖고 2시간 있으니까 전화하고 인터넷 설치하러 띵똥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 외국엔 있을 수 없죠. 예. 그다음에 애들 학원이니 뭐 바이올린 배우는 것도 모두 학원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 그렇죠. 왔다 갔다 셔틀까지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서비스 비용이 한국이 선진국 대여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배달이라든가 응? 전화만 하면 배달의 그냥 민족. 그렇죠. 전화만 하면은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장을 다 보거든요. 예. 바쁘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편리함. 그리고 미국은 쇼핑을 하더라도요. 침대를 주문을 하면 3주 후에 와요. 그다음에 텔레비전부터 뭐 세탁기까지 한꺼번에 일습으로 못 사요. 텔레비전 사는데 하루 걸리고 그다음 날 가고 세탁기 사야 되고. 숨 막혀요 진짜. 그리고 막 따로따로 오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 빨리빨리 서비스, 이 다이내믹한 거, 이런 거에 외국인들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국에 살아서 좋은 점 뭐 9가지, 10가지 이런 것도 그렇죠. 올라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살려서 뭐 화끈하게 정말 뭐 국난을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 아까 드리고 싶어요. 6369님 말이 맞는 네. 것 같은 게 네. 국민은 위대한데 정치인들은 위대하지 않다. 그렇죠. 한때 거기서 못 바뀌어야 돼요, 잡았던 거기서. 우리도 참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있는데. 한때 있고 우리가 계속 네. 있었으면 정치가 좀 나아졌을 텐데.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서 그나마 이제 좋아졌을지 낮은 몰라요. 아하. 자, 박오현님 아가씨 때는 못 느꼈는데 정말 결혼하고 아이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왜 네. 아이 하나만 낳는지 느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 낳고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키울 수 있게끔 아이 낳을 수 있게끔 정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국회에서도 예.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특위가 있고 돈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80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정말 아기를 갓 낳았을 때 그걸 국가가 다 돌봐줄 수 있고 여성들이 일터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영아들을 위한 이제 보육시설부터 예. 시작을 해서 보육시설 라인을 쫙 만들어서 엄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고 마침내 이 직장에서 결혼해도 버티고 하다가 엄마들이 어디서 무너지냐. 아이가 아플 때 무너져요.
저도 애가 아플 때 내가 무슨 영화를 그럼요, 보겠다고 하면서 맞아요. 애 붙잡고 예. 울었어요. 병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거. 그래서 보육 라인을 확실하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간단해요. 낳기만 하나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자,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분이 이제 보육 라인을 네. 해놓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학교 들어가면 네. 이 사교육 때문에 또 허리가 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의 문제를 예. 학교에서 지금 가끔 이제 제 동생들도 이제 현직 교사이긴 하지만은 엄마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나서서 사교육을 해갖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충실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또 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공교육 안에서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교육 진짜 돈이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애 그러니까 키우는데. 돈 없어도 공교육에서 다 네. 책임을 져주면 아니에요. 정말 돈 없이 애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애가 돈을 벌어오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은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 국가에서 주는 게. 책임지고. 네. 어. 네. 그래서 편히 낳고 나도 나대로 직장 나서 자기 개발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인종적이라서 이제 안 하는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양육을 입양을 많이 하는 게 한국 어린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어린이들보다. 가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입양 보내지 말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외국 가면 입양된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전용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도 다음 주에 휴가라서요. 여러분 휴가에서 헬조선이 아닌지 예. 이거 한번 확인하고 우리 다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